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체와 그것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과 그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에는 관련된 요소와 규모에 따라서 그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개체 수준을 넘어서 종, 즉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살아있는 독립된 생명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슴 한 마리를 개별적인 생명체, 개체라고 합니다. 이 개체들의 집단,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자연 속에는 한 종류의 생명체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는 우리 외에도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시끄럽게 지저귀는 참새도 있고요. 그 참새가 먹는 곡식도 있고요. 곡식이 심겨진 땅 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또 들고양이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의 집단, 즉 개체군들이 모여서 더 큰 단위인 개체군의 집단인 군집,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웃종들이 이룬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이러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들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유지 체계를 바로 생태계, 바이오스페어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살아있지 않은 것과 살아있는 것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비생물적 요소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물, 흙, 온도, 바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비생물적 요소의 작용을 받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풀, 토끼, 늑대, 버섯 등이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적 생태계 구성 요소들은 그것이 에너지, 즉 양분을 얻는 방식에 따라 식물인 풀과 나무처럼 이산화탄소와 물, 태양빛과 같은 무기물과 비생물적 에너지로부터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생산자가 있고요. 그 생산자가 만든 물질을 이용하는 토끼와 같은 소비자, 생산자나 소비자의 배설물과 사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버섯과 같은 분해자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비생물 환경으로부터 작용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으로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기도 하는 반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큰 반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이 생명과 환경, 생명과 생명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럼 생태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의 집단, 즉 개체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군의 크기와 밀도 개념인데요. 특정 공간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종,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의 수를 개체군의 크기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많을수록 그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 보듯이 개체군의 밀도는 그 집단을 이루는 개체의 새로운 출생과 사망, 또 외부로부터의 이입과 이출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태학에서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생태학자들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종의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있는 생물의 경우 방향구를 이용하여서 비도를 계산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동물은 한 곳에 얌전히 머물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동물의 개체수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서 표지 재포획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개체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종과 영역을 정하고 관찰되는 모든 개체들을 1차로 포획한 후에 표지, 그러니까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마킹한 개체들을 모두 다시 놔준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한 후에 2차로 다시 그 지역에서 관찰되는 모든 개체를 포획합니다. 이 2차 포획에서 표지된 개체, 그러니까 마킹된 개체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1차에 포획했던 개체 수와 전체의 비례식으로 놓고 풀어보면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종의 개체군의 밀도를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개체군 생장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 개체군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충분한 먹이, 생존이 위협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개체군은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이상적인 환경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개체군은 초반에는 빠르게 개체수가 늘어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되어서 결국 일정 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체들은 조건만 뒷받침된다면 무한히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먹이와 공간에 대한 경쟁, 천적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저항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는 태어난 모든 개체가 생존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군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분을 얻는 방식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는데요. 한 군집 내에는 다양한 종, 즉 개체군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외에도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종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경쟁과 분서입니다. 이 집신벌레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를 따로따로 기르면 두 종 모두 일반적인 S자 곡선의 모양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기르게 되면 집신벌레의 개체수 변화가 독립적으로 기를 때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이 아니라 두 종이 같은 종류의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애기 집신벌레가 더 잘 먹고 더 잘 번식하기 때문에 집신벌레 무리는 애기 집신벌레 무리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태계에는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를 두고, 그러니까 생태적인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쟁 상황에서 결국 강한 쪽이 남고 한쪽은 밀려나는 것을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경쟁 배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들의 경쟁입니다. 우리의 장 상피 바깥쪽, 그러니까 소화관에는 무수히 많은 종의 세균 수백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종류와 그 비율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장내 세균 균총의 균형에 따라서 한 사람의 건강, 성격, 심지어는 임신한 자녀의 신경 발달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을 우리에게 해가 없는 종류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기능성 유산균들이 만들어지고 상품화되고 있죠. 갑자기 배탈이 났을 때 이러한 유산균들을 먹어주면 장 트러블이 빠르게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쟁 배타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장내에서 같은 먹이와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세균들의 균형을 조절해 줌으로써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개체군의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은 사실 두 종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쟁 관계에 있는 개체군들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먹이나 공간을 분리하여서 경쟁을 피하는 분서, 그러니까 나누어 살기, 따로 살기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생, 함께 살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함께 살 때에는 두 종 모두에게 이익이냐 아니면 한쪽만 좋은 일이냐에 따라서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악어와 악어새,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서로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윈윈 관계로 상리공생에 해당하고요. 거북의 무임승차에서 힘 안 들이고 멀리까지 이동하는 빨판상어와 거북의 관계, 고래의 피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 따개비와 고래의 관계는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별다른 이익도 손해도 없는 편리공생 관계를 보여줍니다. 상호작용의 또 다른 형태로는 한쪽은 명백히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명백히 손해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A종은 B종에게 이득을 주지만 B종은 A종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기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생충과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로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과 물질을 얻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큰 불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동물을 숙주로 하여 그 피부털 안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빈대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생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 보이는 식물은 겨우살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다른 식물, 그러니까 숙주식물의 관답 아래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숙주식물의 수액을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기생식물인 거죠. 그리고 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불행인 대표적인 관계가 우리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관계, 바로 피식-포식 관계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두 종이 한쪽은 잡아먹는 포식자로 한쪽은 먹히는 피식자가 되어서 먹고 먹혀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자와 말, 곰과 연어, 그리고 연어를 낚은 낚시꾼,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불곰의 관계가 바로 먹고 먹히는 관계, 피식, 포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즉 종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도 손해도 아니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인 상리공생, 악어나 악어새의 관계이고요. 한쪽만 좋고 한쪽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편리공생, 상어와 빨판상어, 고래와 따개비의 관계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만 손해인 편해공생, 빵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세균과 빵곰팡이가 함께 빵 위에서 살아가지만 세균들은 동시에 푸른곰팡이가 만드는 페니실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일종의 타감작용이죠. 하지만 세균이 이처럼 곰팡이로부터 해를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먹이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한 종이 무척 싫지만 떠날 수 없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게 되죠. 편해공생입니다. 또 독수리와 쥐, 여우와 토끼처럼 먹고 먹히는 포식-피식 관계가 있고요.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종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가 불편한 경쟁, 그리고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분서가 대표적인 종간 상호작용의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종들의 개체군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호작용하는 두 개체군인 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변동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생태계의 구성과 종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베리아 벌판에 살고 있는 두 종의 생물이 있습니다. 왼쪽은 다리에 눈신을 신은 것 같다고 해서 이름이 눈신토끼인 토끼종이고요. 오른쪽은 우리말로 스라소니 또는 사기라고 불리는 고양이과의 동물입니다.
이 둘은 서로 먹고 먹히는 피식, 포식 관계에 있습니다. 토끼는 스라소니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스라소니는 끊임없이 토끼를 잡아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와 같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쭉 계속된다면 이 두 종의 개체군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의 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백지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신토끼 개체군과 스라소니 개체군의 개체군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한 번씩 그려봤나요? 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실제 시베리아의 자연에서 살아가는 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변동을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그래프와 비슷한가요? 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개체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면서 주기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한 종이 멸종하거나 하지는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두 개체군의 개체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주기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현상은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관계를 수량화한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방정식을 그것을 발표한 수학자와 생물학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트카-볼테라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토끼와 스라소니의 삶과 일생을 프로그램으로 단순화하고 각각의 개체들이 그 삶을 반복하는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넷로고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로고는 원래 어린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된 로고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서 발달시킨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구글에서 넷로고를 검색하거나 제가 올려드리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로고를 사용하면 매우 손쉽게 자연 현상에 관련된 에이전트들의 행동을 추상화하고 그 행위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소스 프로그래밍 1번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토끼와 스라소니가 먹이를 먹으면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면 에너지를 잃고 가끔씩 새끼를 낳는 과정이 매우 간단한 코드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토끼와 스라소니의 세계가 실제 세계처럼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올려드린 파일의 첫 번째 파일을 열고 셋업 버튼을 누르면 토끼와 늑대가 200마리, 50마리씩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에 initial number rabbit, initial number wolves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고를 누르면 토끼는 풀을 뜯고 늑대는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개체수가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갑자기 다 죽어버림으로써 토끼가 무한 증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토끼가 증가하나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양상이. 이번에는 토끼가 증가하다가 늑대가 다시 토끼들을 다 잡아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로트카-볼테라 모델에 맞게 출렁출렁 하면서 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이 멸망하지 않고 아니면 토끼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코드를 살펴보면서 초기 조건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번식률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먹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값이 잘못되었는지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모델을 수정해 봅니다. 실제 세계와 유사한 토끼와 스라소니 세계가 만들어지도록 그러한 패턴이 개체군 성장 패턴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수정을 해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수정을 해도 실제와 같은 그래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무엇이 없는지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토끼와 스라소니 첫 번째 세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의 세 종류 중에 생산자,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끼는 무한히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가 고려되지 않은 이 토끼와 스라소니 세계는 실제 세계처럼 작동하지 않고 토끼가 세상을 지배한다거나 아니면 토끼와 스라소니 모두 멸종하는 대멸종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를 고려한 코드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렁출렁하는 로트카 볼테르 모델에 따라서 개체군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어봅시다. 두 번째 코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이 세계에는 땅의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습니다. 짐작하는 것처럼 초록색에 있는 부분에 양이 갔을 때 양은 풀을 뜯을 수 있고 황토색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아까 1번 코드와는 달리 이 세계에서는 초록색 풀이라고 하는 생산자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초록색 생산자, 그리고 파란색 1차 소비자, 양, 그리고 빨간색 포식자, 늑대가 서로 출렁출렁출렁 먹이가 출렁함에 따라 그 출렁임의 영향을 받아서 1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도 출렁출렁 개체군이 변동하긴 하지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생산자가 작동하지 않는다, 무한히 생산자가 공급된다 라고 하면 아까와 같이 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 로고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가지고 실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개체군 변동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생태 피라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깨닫게 된 생명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종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생태계에서 어느 쪽이 더 다양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왼쪽이 종의 수가 많고 그 종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왼쪽의 다양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양성이 크면 그 생태계는 더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생태계에서 중간에 있는 뒤쥐라고 하는 들쥐가 사라지게 되면 들쥐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메뚜기는 자신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막 번식할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히 번식할 수 없습니다. 왜? 메뚜기가 먹는 생산자, 풀이 곧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뒤지가 사라지면 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왼쪽의 생태계에서는 뒤지, 그러니까 들쥐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생쥐도 있고 참새도 있고 도요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 생태계가 한꺼번에 공멸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엘로우스톤의 회색 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분화구로 이루어진 엘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19세기 이전에는 회색 늑대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가축들을 잡아먹고 또 사람들을 위협하고 달만 뜨면 시끄럽게 울어대서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옐로우스톤 주변의 농부들이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19세기 말부터 이 회색 늑대들을 계속 사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쯤 되니까 옐로우스톤에는 회색 늑대가 거의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옐로우스톤의 생태계가 뭔가 좀 이상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물이 흐르던 강이 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물길도 변화가 되고요. 또 나무가 많이 자라던 숲에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게 되고 새들도 사라지고 땅이 황폐화되면서 점점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옐로우스톤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던 늑대를 사냥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늑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궁금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1995년에 혹시 늑대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995년에 14마리의 늑대를 다시 옐로우스톤에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옐로우스톤의 생태계가 점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회색 늑대가 바로 옐로우스톤의 전체 생태계를 컨트롤하는 키스톤종, 다시 말해서 핵심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늑대가 다시 옐로우스톤에 도입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늑대가 사슴들, 다시 말해서 엘크를 사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요. 사슴들이 늑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슴들이 뜯어먹던 식물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물상이 회복이 되고요. 엘크들이 어린 묘목들을 다 뜯어먹어 버렸기 때문에 나무들이 크게 자랄 수가 없었는데 이 엘크들이 늑대를 피해 이동함으로써 늑대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들이 높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나무들의 수고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서식처로 하는 작은 새들이 떠나갔던 작은 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또 나무를 베어다가 강에다가 댐을 쌓는 비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버가 댐을 쌓아줌으로써 수생생물의 서식처가 만들어지고 물고기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도 다시 돌아오고 강물의 수량도 일정하게 흐르는 수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강 생태계도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늑대가 코요테를 사냥해서 코요테의 개체수를 컨트롤 해주니까 토끼나 쥐의 개체수도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토끼와 쥐를 잡아먹는 여우나 족제비, 독수리도 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강물의 흐름까지 늑대가 있기 때문에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늑대가 있음으로써 강의 물의 수량이 늘어나고 강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인간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이 늑대가 옐로우스톤의 생태계 유지에서는 필수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가 요즘 그 멸종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바다의 큰 고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다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큰 대형 고래들이 사실은 지구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컨트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래가 그들의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고래의 배설물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도와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래가 완전히 멸종되기 직전까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큰 종으로서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서 함부로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시키고요. 또 무분별하게 다른 생물들을 포획하거나 남획해버립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생물들을 함부로 여기저기로 옮겨 두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스스로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점차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